필요로 따지면 저도 비슷하게 공감을 하는 게 5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 5장을 한 장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5분의 1만 갖고 다니면 되는데 10만 원은 그냥 2장을 한 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크게 효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5천 원, 만 원, 5만 원 해갖고 이제 3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까지 이게 4장밖에 없는데 다른 인물을 넣고 싶은 거예요. 10만 원짜리하고 상징적으로 거기다가 김구 선생님을 넣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분들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좀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꼭 필요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분들을 존경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만 원권은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지폐가 의미가 있는 건 시스템 속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화폐 개혁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다 휴지 조각으로 한다. 그렇죠. 2천만 원만 바꿔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본질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이제 그 지금 전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시대니까 그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사실. 요즘은 워낙 이제 뉴스에서도 평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평창 패딩도 그렇고요. 네. 평창 뭐 스니커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그쵸. 2,000원짜리가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폐. 네. 야, 다니엘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했죠? 네, 하게 될 거예요. 네. 진짜요? 네. 네가 왜 해? 나도 안 하는데. 그건 네가 뭔지 알고 있어요. 나도 그 말 하고 싶었어. 진짜. 아, 오늘 왜 닭선생 오늘 좀 옆에서 자꾸 맞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제가 달려대는 거 아니에요? 신동엽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평창 올림픽 기념하는 지폐 2,000원권. 제가 2,000원권을 예, 이제 실제로 그러셨어요? 실제로 발행된 거예요. 대박, 대박. 저희한테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아, 주는 건 아니고요. 보라고요, 보라고. 아이고 사람들 참. 참. 야, 이거 대박이다. 폼 나는데요? 네, 그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네. 예, 평창 기념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앞면 같은 경우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중심으로 그래도 약간 이상화 선수는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6개 종목을 위주로 이제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하키 단원 김홍도의 이제 송화 메모들을 뒷면에 예, 위에 뒷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2,000원권은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콜라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액면가는 2,000원이지만 실제로 이제 판매는 이제 8,000원으로 이제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네. 아니, 국가가 2,000원짜리 지폐를 8,000원에 팔다니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평창올림픽 주화 저기 화폐 정도면 김연아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싶은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생존 인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상의 인물을 아, 이분은 돌아가신 분인가요? 근데 실제로 김연아 선수 기록하는 거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안에서 발행될 수는 없지만 2010년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두발루 쪽에서 그 기념화 기록하는 어떤 기념 주화 같은 거 발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특별히 2,000원권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행권은 이제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이렇게 5만 원권 네 권종이 있는데 이제 1,000원과 5,000원 그 사이 권종에 2,000원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을 했고요. 약간 미국의 그 행운의 2달러, 상징인 2달러. 그 냄새가 좀 네, 나죠. 나죠. 아니 근데 여기에다가 그런 피겨 스케이트라도 좀 넣어주시지 근데 그러셨어요. 피겨 스케이팅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빙상 연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기념 주화에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기념 주화도 있어요 그럼? 네네. 보자. 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우와. 이야, 진짜 멋있다. 이게 이제 2차분이고요. 이제 기념자는 1차, 2차분 나눠서 발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 그 모양 자체가 이제 처마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조금 높고 하단이 좀 낮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처마. 높낮이가 예, 있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 세트 그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한 세트 판매 가격은 그 금화, 은화, 그 항동에 따라 다 가격이 각각 다 다릅니다. 네. 그럼 금화는 정말로 금으로 돼 있는 예, 금은 정말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트 전체로 했을 때 얼마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은하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한 499만 원 정도 되고요. 그 패키지 예, 하나가. 그래서 총 1, 2차를 합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격. 잘 팔렸어요? 네, 거의 다 매진이 됐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념주화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리죠. 이분들은 88 올림픽 때부터 계속 모으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때도 사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기념주와. 그 세트 보니까 이제 그 동전 모으는 거 약간 우표 모으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아서 정말 약간 자기 어떤 만족감인데 아니 아버지 사업 마음으로 씁니다. 그쵸 그런 거 되는데 경험이 좀 있어요. 네.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독일에서 그 이제 우리는 우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서 보통 이제 이성을 유혹할 때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저희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기가. 그렇죠. 근데 저희는 내가 모은 우표들 좀 보고 갈래라고 오. 많이 얘기하거든요. 독일스럽다. Willst du meine Briefmarkensammlung sehen?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우표. 좀 우표 모은 거 한번 좀 구경하고 갈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성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옛날뿐만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당시에 펜팔이라고 있었어요. 있죠.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외국 그 이성들하고 이렇게 영어로 이제 편지 써서 왔다 갔다 영어 공부한답시고 막 이거 했는데 근데 제 첫 번째 펜팔 상대가 독일 그 학생이었는데 첫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표를 좀 보내달라고. 네. 한국 우표. 네. 한국 우표. 예. 한국 우표를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안 쓴 우표를 보내줬는데 그러지 말고 도장도 찍혀 있어도 되고 한 그 옛날 우표도 그래서 그때 한참 독일 그 학생하고 우표 교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네. 그 학생은 우리 김 교수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라 우표가 마음에 들었던 거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이 이용당했네요. 그렇죠. 그 우표로 다른 사람에게 우표 보고 갈래? 나 한국 우표 보고 갈래? 있어. 한국 우표 보고 갈래. 근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많이 그랬었는데 동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아직 마크를 썼잖아요. 도이치마크 썼는데 유로 이제 도입되기 전에 동전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유로 이제 그 도입되고 나서 나중에 은행 가서 만약에 교환하면은 좀 많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좀 기대하고 갔는데 몇 년 전에 근데 13,000원? 그러니까 한 13유로 정도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더라고요. 되게 발행량이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었던 게 그 국내 첫 기념주화가 반만 년의 역사라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발행량이 5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최근에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그 기념주화 하나가 그 옥션에서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발행량이 적은 게 중요하다. 마르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환전해도 된대요. 예. 아니 근데 결국 화폐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물도 선정하고 뭐 만드는 건가요?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인물을 넣는 것은 굉장히 진부하다. 그게 세계에서 은행권에서 가장 선도적인 그 은행권이 이제 스위스 은행권인데 스위스는 항상 앞서가는 모델과 위조 방지를 항상 다른 타국의 이제 조폐국의 이제 모델로 제시를 하는데요. 인물을 이제 자국의 어떤 홍보 역할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스위스 하면 제일 생각나는 어떤 정민기가 뭐가 있어요? 스위스 시계죠. 바로 뒤에 시계 톱니바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그 이제 와서는 좀 발상을 다르게 해서 우리 김치 많이 먹잖아요. 대표 음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 세계적으로도 김치를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럼 김치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넣어놓는 거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뭐 독일 총각김치, 김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김치 종류들을 넣는 배추김치 것도 이런 거를 저기에다가 저는 집에다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만들어 혼자 우주에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맥주 좋아하니까 거기서 맥주가 있어. 그럼 한번 웃으면서 이거는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한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이게 전 느껴지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자국의 그 문화를 넣기 위해서 인물 초상이나 예술가 아니면 건축을 넣는 것도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이 되고 스위스도 인물을 배제한 다른 바람, 언어 몇 가지의 요소의 테마를 컨셉을 집어넣었거든요. 그 자체도 하나의 국가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시계를 넣은 거는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해요. 스위스 하면 시계밖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니죠. 비밀 계좌.
그러니까 비밀 계좌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화폐에다가. 아니 그 예전에 그 제3의 사나이라는 영화 보면 그 등장인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위스는 지난 수백 년간 평화를 유지했지만 뻐꾸기 시계밖에 만들어 놓은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소하는 듯한 대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상징물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징물을 하나 넣자라고 했을 때 의견을 조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보다 독일이 나아요. 지금 그런 것 좀 있는 근데 그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화폐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화폐엔 퀴리부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국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폐에 대해서 너무 그 국가 정체성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요. 미국 그 지폐 1달러짜리 보면 거기에 이제 뒷면에 보면 피라밋이 나오고 거기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상부에. 그 전시안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죠. 근데 음모론에 의하면 그게 이제 다 유태인의 이제 기호라는 건데 근데 누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쓰겠어요, 그거를. 그냥 1달러짜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걸 재미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과도한 의미에서 스위스가 이런 거 넣었으니까 스위스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저는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그냥 진짜 종이잖아요. 근데 이 가치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이 뭐 자신의 화폐를 이제 기축통화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떤 맥락으로 기축통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좋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이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그거는? 닉슨이 이제 그 대통령일 때 그 금태환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갑자기. 그게 뭐냐면 예전에 달러 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기축통화냐면 실제로 제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갖고 은행에 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돈인 거죠. 제가 약간 그걸 드리면 이게 5만 원어치 뭐 쌀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은 꼭 필요하니까 쌀 5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증을 해주는 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건데 바꿀 수 있는 교환 가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걸 5만 원짜리로 이렇게 쓰자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뭘 쓰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걸 원래 화폐로 썼을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썼던 거는 금이나 은이었어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이제 교환을 했었는데 금은을 갖고 직접 이렇게 교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은을 전부 다 은행에 갖다 놓고 은행에서 뭘 반영해 주냐면 금 몇 그램 어치에 대한 증서를 줬어요. 그게 이제 화폐였던 화폐 거죠. 시작이죠. 그게 이제 근본이지였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겨버리니까 미국이 세계의 금을 확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패전국이었으니까 이런 나라들은 은행에 금 자체가 없으니까 금 교환권이라고 하는 화폐를 주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를 하기 시작하냐면 금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금 태환이라고 하는 금 교환은 미국에서만 하는 걸로 하자. 왜냐하면 세상의 금을 전부 다 이제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닉슨 때 그래서 그거를 닉슨 때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통량이. 그러니까 이제 금이 없어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추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제도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그게 국가의 기관이 아니고 그게 그냥 사은행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금리를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으로 못 바꿔주니까 세계 전체 그 통화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도로 위험한 추상적인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돈을 벌게 네. 되는 이상한 이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근본이자를 닉슨이 폐기시킨 거거든요. 그 근본이자를 폐기하고 난 뒤에는 말 그대로 종이죠. 종인데 그냥 국가가 그런 보증은 한다는 보증은 거예요. 해줄게라고 하면서 무차별로 이제 돈을 찍어내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경제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거품에 이제 휩싸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갑자기 어떤 몰락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엄청난 인플레가 있었을 때가 뭐 빵언더원에 살 때 몇 억 마르크가 막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정말 장작처럼 지폐를 그냥 했죠. 태우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가서 그 지폐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이만한 그런 그 수레 같은 거 들고 이렇게 그냥 끌고 왔대요. 그래서 집까지. 벽지 대신에 돈으로 발랐죠. 네,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 가족들 모여서 또 여러 사람들이 좀 와서 식사 대접을 좀 한 자리가 있는데 이제 계산을 했어요. 카드로 다 계산하는데 계산서가 딱 나오는데 1000만 동이에요.
그날 음식값이. 그러니까 순간 당황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야 도대체? 1,000만 동이 나오니까. 그만 이 지폐로 들고 갔으면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지폐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베트남 그 환율 계산법이 공을 하나 빼고 반을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1,000만 동이니까 100만 원의 절반이니까 5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식사하고 식사비가. 근데 화폐 단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액면으로 받으면 지폐가 막 이만큼이고 금액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1,000만이라고 하니까 일단 깜짝 놀라죠. 예, 뭐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제 벌어지더라고요. 보통 화폐 개혁이 임박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 화폐 개혁을 하면 좋은 점이요. 그 기득권의 부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엄청 갖고 있는데 화폐를 그거를 화폐 개혁을 하면서 얼마까지만 딱 바꿔준다 그러면 그 돈은 이제 휴지가 되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아주 유효한 수단인데. 화폐 개혁이라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크죠. 그러려면 화폐 개혁을 하려면 미리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돈을 통보하죠. 갑자기 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놓고. 금융실명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또 아는 사람도 다 카톡으로 다 가서 아는 사람 미리 또 할 수 있겠죠. 아는 사람도 다 카톡을 막아야겠고. 예.